중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왜 중국은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가? 왜 일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가?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을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군사적으로 제약된 국가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인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일본은 약해진 적이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침묵했을 뿐이다. 중국이 군함을 띄우고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일본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준비해왔던 힘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도 일시적인 외교 마찰도 아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준비했는가의 문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가장 원하던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전쟁을 포기했던 나라에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로 조용히 변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글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으려 했던 일본의 현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야기다. 1. 일본이라는 비정상 국가의 탄생. 국가는 본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국가다. 이러한 정의에서 출발하면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선언한 일본은 처음부터 매우 특이한 나라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위치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기보다는 강요된 선택에 가까웠다. 전쟁을 포기한다는 조항,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일본을 평화의 상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이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식하는 흐름이 존재해왔다. 국방도 전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과연 국가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일본 정치와 학계, 언론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우리는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 필요하다면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였다. 기술, 자본, 인적 자원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만은 스스로 제한해야 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일본 내부의 불안과 모순을 쌓아올렸다. 돈은 있지만 힘은 쓰지 못하는 나라, 영향력은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국제 질서는 끊임없이 변하고 주변국들은 빠르게 무장하고 있었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었다.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평화 국가로 남아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가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본은 오랜 침묵 끝에 결국 후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중국과의 정면 충돌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본은 언제부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는가? 일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계산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전후 질서 속에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는 대신 국제 환경의 변화를 매우 냉정하게 관찰해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기존의 틀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주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였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군사력을 빠르게 확장했고 해상과 공중에서의 활동 반경을 넓혀갔다. 일본 주변 해역에서 중국 군함과 항공기의 움직임은 점점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은 더 이상 평화헌법이라는 말만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의 해석을 조금씩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자위 목적의 최소한의 방어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함께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추가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해외 파병도 가능해졌고 결국에는 상대의 공격이 명백할 경우 먼저 대응할 수 있다는 개념까지 허용되기 시작했다. 법문은 그대로 두고 실제 행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일본이 이를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정치적 구호를 크게 외치지도 않았다. 대신 국제사회의 반응을 하나하나 계산하며 단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신중함은 일본 특유의 전략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일본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뀌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대신 이미 바뀌어 있다는 상태에 도달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은 이 변화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방향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3.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 중일 갈등의 실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바라볼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이다. 중국은 일본이 군사시설을 늘리고 섬을 무장화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일본의 대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주변 해역과 공중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군함과 항공기를 빈번하게 일본 인근으로 진입시키며 사실상 일본을 시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항공기간 근접 비행과 레이더 조준 행위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선다. 군사적으로 레이더를 겨냥한다는 것은 언제든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다. 냉전 시절에도 이러한 행위는 전쟁 직전 단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이 먼저 긴장을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중국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맞섰다. 중국이 한 걸음 나아가면 일본도 한 걸음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의 책임을 중국 쪽에 더 많이 돌리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일본이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로 변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대응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변화는 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과장된 언사도 위협적인 선언도 없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을 더욱 자극한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며 맞서면 대응하기 쉽지만 조용히 계산된 대응을 하는 상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중일 갈등의 본질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다.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가 정면 충돌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갈등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토나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국가 방향을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날카로운 힘, 일본의 실제 군사 역량, 일본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 병력 수나 무기 숫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중국의 군사 규모는 일본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대 군사력의 핵심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정확성, 숙련도, 운용 능력에 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일본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일본의 공중전력은 그 상징적인 사례다. 일본이 운용하는 전투기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히 개량되어 왔다. 단순히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가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기준에 맞게 성능을 끌어올린 체계다. 조종사 훈련 역시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반복되며 위기 대응 능력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전력이다. 해상 전력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지키는 능력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해상 전력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결정체가 되었다. 일본의 함정 운용 능력과 해상 감시 체계는
주변국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저와 공중을 동시에 감시하는 통합적 대응 능력은 일본의 강점으로 꼽힌다. 중요한 점은 일본이 이러한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여전히 자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군사력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조용하지만 준비되어 있고 작지만 매우 날카롭다. 중국이 일본을 쉽게 압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상대를 압도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놓는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일본은 주저없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적 성격은 갈등을 단번에 끝내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일본의 힘은 점점 더 무게를 갖게 된다. 조용한 칼날, 일본의 경제적 반격.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반드시 군사 충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의 경쟁에서 더 치명적인 수단은 총성이 없는 전쟁, 즉 경제적 압박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대응은 매우 일본답다. 시끄럽게 선언하지도 공개적으로 위협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대가 가장 아파할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관광 제한과 여론전을 선택했다.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줄이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타격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 과밀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면서 일상은 더 안정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중국이 휘두른 칼은 일본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반면 일본의 대응은 훨씬 조용했지만 깊었다. 일본은 세계 산업 구조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특히 첨단 산업의 핵심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대체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일본 기업들이 공급을 늦추거나 조정하기 시작하자 그 영향은 즉각적으로 중국 산업 현장에 전달되었다.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말 한마디 없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대응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명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선언하지 않았다. 시장과 기업의 판단이라는 형식을 유지했다. 국제사회 역시 이를 노골적인 제재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선택의 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응할수록 손해가 커지고 가만히 있어도 피해가 누적되는 구조에 빠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삼지만 동시에 그만큼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규모는 작지만 핵심을 쥐고 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일본의 칼날은 소리 없이 깊숙이 들어간다. 경제전선에서 드러난 이 차이는 군사적 긴장 못지않게 중일 갈등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6. 중국 전략의 균열. 왜 실수가 반복되는가? 중국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자원의 부족도 기술의 한계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 그 자체에 있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이지만 전략적 판단이 극도로 집중된 체제 위에서 움직인다. 한 사람의 판단이 국가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제정치와 경제전략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은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이 크고 인구가 많으며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언제나 우위로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제경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의존도가 높은 쪽이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중국은 이 점을 간과했다. 특히 전략 자원을 무기로 삼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한번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면 상대는 반드시 대안을 찾게 된다. 중국의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위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선택이 된다.
일본과 주변 국가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립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중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드러내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사회의 경계를 키운다. 반면 일본은 조용히 구조를 바꾸며 대응하고 있다. 이 대비는 단순한 국력의 차이가 아니라 체제가 만들어내는 전략의 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중일 갈등의 향방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고 있다. 7. 일본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 마찰이나 일시적인 긴장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존재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일본은 더 이상 전후의 틀 안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와 방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춘 국가로 재편되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 확인된다.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국가의 역할 변화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일본이 전쟁을 두려워했다면 지금의 일본은 무력 충돌 자체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더 두려워한다. 중국은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이 원하던 명분을 제공했다. 침묵 속에서 힘을 키워온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사회 전반의 구조를 함께 바꾸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총성이 울리기 전부터 승부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소리치는 나라가 아니라 말없이 준비를 끝낸 나라다. 일본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